이번 장에서는 개인 차이와 행동을 다루겠습니다. 조직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격, 가치, 태도,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행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조직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차이와 행동을 왜 무엇을 어떻게의 구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개인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성원 각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개인의 행동은 성격, 태도, 지각, 감정 지능 등 다양한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개인의 특성 자체가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채용, 배치, 평가, 교육, 보상 같은 HR 절차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개인 차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개인 차이와 행동이란 개인 특성을 이해하고 HR 시스템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전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격과 개인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은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속성의 집합입니다. 이 성격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모델이 5대 성격 특성, 즉 빅5입니다.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핵심 자기평가, Core Self-Evaluation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4가지 긍정적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낮으면 학습된 무력감처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셋째, 통제의 소재는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성은 부정적 감정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와 관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며 그 정보를 행동에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격적 요인들은 개인의 행동과 조직 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감성 지능,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를 행동에 반영하는 능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성 지능은 4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정확히 읽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감성 지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느끼는 감정을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신뢰할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은 관계 관리입니다. 명확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협업, 팀워크, 네트워킹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이 조합되면서 개인은 조직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부분은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가치는 태도나 행동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가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 전반을 이끄는 근본적인 신념으로 상황이 달라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상적 이상입니다. 반면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학습된 성향입니다. 태도는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요소는 어떤 대상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낌입니다. 둘째, 인지적 요소는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입니다. 셋째, 행동적 요소는 그 대상에 대해 행동하려는 의도 또는 기대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태도는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태도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 부조화는 자신의 태도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뜻하며 사람들은 이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태도나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가치는 행동의 근본 방향을 제시하고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와 감정, 행동 의지를 포함하며 이러한 태도의 불일치가 행동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각 perception입니다. 지각은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지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각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관념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해 미리 형성된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둘째, 암묵적 편향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동화된 선입견입니다. 셋째, 후광 효과는 어떤 사람의 한 가지 긍정적 특성이 전체를 좋게 보이게 하는 현상입니다. 넷째, 최신 효과는 가장 최근에 본 정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귀인 오류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라볼 때 개인적 성향 때문이라고 과도하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지각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무엇에 주목했는가를 결정하는 선택적 주의.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 해석과 평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기억을 꺼내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지각 과정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 기억, 판단이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지각이 왜곡되는 첫 번째 원인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연령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직원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고 업무 몰입도가 낮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대표적인 고정관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인종, 민족 고정관념입니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실제 능력이나 행동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타인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하며 조직 내 의사결정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각이 왜곡되는 두 번째 요인은 암묵적 편향, implicit bias입니다. 암묵적 편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선입견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은 편향이 있다고 느끼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명시적 편향, implicit bias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명시적 편향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편견이며 반대로 암묵적 편향은 우리의 이해, 행동, 결정 과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도나 신념입니다. 암묵적 편향은 다양한 조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결정 과정에서 특정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더 능력 있어 보이거나 덜 적합해 보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법정 판단에서도 무의식적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데이터에 담긴 편향이 그대로 학습되어 결과적으로 기술 자체가 편향을 강화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묵적 편향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각 왜곡은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너무 강하게 보이면서 그 사람 전체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얼굴 생김새나 성별, 인종, 나이 같은 외적인 단서를 통해 그 사람이 더 유능할 것 같거나 혹은 덜 신뢰할 것 같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작동하며 결국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후광 효과는 한 가지 인상이 전체 평가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지각 오류입니다. 네 번째 지각 오류는 최신 효과, recency effect입니다. 최신 효과란 오래된 정보보다 최근에 접한 정보가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그 기억이 전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말이나 최근 본 행동을 더 크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정보가 아직 작업 메모리, working memory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래된 정보는 희미해지고 최근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과도하게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신 효과는 평가나 의사결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각 왜곡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지각 오류는 인과적 귀인입니다. 귀인이란 우리가 타인의 행동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의미하는데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왜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근본적 귀인 오류,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상황적 이유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은 원래 부주의하다라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다음은 자기위주 편향, self-serving bias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는 내가 잘해서라고 개인적 공을 강조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상황이 나빠서라고 외부 요인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공은 내부 요인, 실패는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이 자기위주 편향입니다. 이처럼 인과적 귀인은 객관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조직 내 갈등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귀인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각과 행동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이펙트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가 실제 행동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모습이 현실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기대를 보이면 학생은 그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실제 성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리더의 기대가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즉,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기대가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직무 태도와 행동에서 경영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업무 몰입,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직무 자체에 만족하며 조직에 애착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친사회적 행동 OCB입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돕고, 기부하고, 공유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웰빙을 증진시키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직 전체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조직 성과, 생산성, 그리고 결근과 이직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구성원이 서로 도우려는 분위기가 높을수록 조직은 더 건강하게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출발점은 친사회적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성향이나 팀의 웰빙을 높이고 싶은 내적 동기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친사회적 행동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시민 행동, 능동성, 멘토링, 자원봉사, 지식 공유,
연민 공감 같은 긍정적 행동들이 포함되고 반대로 비생산적 업무 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결국 직장 내 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는 높아지고 반대로 결근과 이직률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친사회적 동기가 긍정적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조직의 성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력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다양성은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민족, 성적 지향성, 능력, 사회 경제적 배경 등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구성원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양성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다양성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차원입니다. 성별, 연령, 민족, 인종, 성적 지향성, 신체적 능력처럼 개인이 타고난 특성으로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차원입니다. 개인의 습관, 학력, 종교, 수입, 결혼 여부 등 일생 동안 획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LGBTQ 관련 이슈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것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조직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현대 조직에서 중요한 관리 요소이며 구성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조직 성과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인력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조직에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별이나 나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비슷한 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와 공통점이 조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다양성은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민족, 성적 취향성, 능력,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차이점을 포함합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형성된 다양한 개인적 경험이 모두 조직의 다양성을 이루게 됩니다. 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부 차원입니다. 내부 차원에는 성별, 연령, 민족, 인종, 성적 지향성, 신체적 능력처럼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며 우리 삶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차원입니다. 외부 차원에는 개인의 습관, 학력, 종교, 수입, 결혼 여부 등 살아오면서 선택하거나 변화될 수 있는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개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요즘 많이 논의되는 LGBTQ 관련 내용입니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과 다른 성 정체성 또는 젠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직은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인력의 다양성은 조직이 더 넓은 관점에서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직에서 다양성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저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째, 일부 직원들은 자민족 중심주의, 즉 자신의 문화, 언어, 능력, 행동 방식이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다양성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일부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다수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두려워하거나 차별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불안이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몇몇 직원들은 회사의 다양성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성을 위한 활동이 본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넷째, 조직의 구조나 가치가 다양성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큰 조직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심리적 안전성이 낮아지고 부정적 다양성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직이 직원의 가족 관련 요구나
탄력적 근무 시간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부족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여섯째, 조직은 때때로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커리어 개발이나 경력 구축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집단 직원들이 성장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합니다. 즉, 다양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둘러싼 고정관념, 두려움, 제도 부족 등이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저항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조직의 다양성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개인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은 특별한 요구나 제약, 압박, 새로운 기회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이걸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실성이 생기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차이로 인한 요구입니다. A형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스스로 만든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업무량이 많거나 책임이 무겁거나 업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역할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 심지어 일 가족 간 갈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집단으로 인한 요구, 즉 동료나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업무적 요인, 예를 들면 금전적인 문제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 사건도 업무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직무적, 관계적,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스트레스 수준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 구간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낮으면 자극이 부족해서 성과도 낮습니다. 쉽게 말해 편안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상태죠. 가운데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과 동기를 높여 최적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간을 적정 스트레스 구간 또는 유스트레스 ESTRS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구간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 피로와 불안, 소진이 나타나며 성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압박은 오히려 일을 망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국 핵심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성과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긍정적인 스트레스, 즉 유스트레스는 사람의 집중력과 동기를 높여서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즉 디스트레스는 업무 품질을 떨어뜨리고 실수를 증가시키고 심리적 소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결국 개인의 생리적, 행동적 징후로 나타나게 되고 이래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핵심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차이와 행동, 직무 태도, 스트레스, 그리고 조직에서의 다양성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조직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